네, 2부입니다. 안 따라하나요? 네. 네. 곱창을 열심히 드시더니 손 작가님 해롱해롱. 기름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 너무 졸리네요. 죄송합니다. 배에 기름이 차니까. 네, 장난 배 한 바퀴 뛰고 와. 뛰고 올까요? 네. 아까 밥을 먹으면서 콜라를 드시더니 서 과장님은 잠깐 취한 것 같더니. 나 주정했죠. 주정했어요. 너 사람 그럼 되냐? 넣을 게 안 쓰잖아. 야 김사부 막 그러더니.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장난이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늘 고백하지만 서과장 밑에서 절대 일하기 싫어요. 아, 이건 뭐 맥락 없는 이야기야? 네. 얘는 가끔씩 해롱해롱하면 맥락 없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손작가가 평상시에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야, 얘 논리적이고 날카롭다. 근데 핀트가 나가면 뜬금없는 맥락 없는 맹구가 되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맹구자. 지리리리리. 지난번에도 갑자기 일단 손자크가 그런 거 할 줄 몰랐어. 뭐요? 그게 누구씨 커피 고마워요 막 그랬잖아. 그래서 뭐지? 내가? 네. 아니 후원 고마워요. 후원 고마워요. 후원 고마워요. 아는 분이 후원했다고. 네. 무슨 커피가 고마워. 저도 그거 방송 다시 듣다가 빵 터졌어요. 나 너무 웃겼어요 그거. 얘가 미쳤나? 네.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네. 2부 진행해 주시죠. 네, 2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그렇다면은 너는 뭐를 쓰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쓰는가? 글쓰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글쓰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글쓰기를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네.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오직 글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왜 웃어요, 서 과장님?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다 기대하고 그냥 있습니다. 꿀꺽꿀꺽 참고 있어요. 말을. 네. 참지 말고 한번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시원하게 다 듣고 나서 아마 할 예정일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글쓰기들은 제가 그냥 이런 것들을 쭉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이 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이런 걸 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글쓰기 강의할 때 그냥 오롯이 제 경험에 따라서 글쓰기는 글쓰기 책을 통해서 처음에 배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좀 글을 쓰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한 책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 글쓰기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읽고 나니까 와 진짜 너무 좋다. 글 더 쓰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절망만 들었어요. 왜? 너무 이거에 따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복잡했어요. 그때 유시민 씨가 썼던 글쓰기를 20대 때 읽었거든요. 네.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쓰기에 내공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책을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은 내가 지금 글을 하나도 못 쓰는데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선 글쓰기 책을 펼치시면은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에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어떤 종류의 책이나 네. 작가나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우선 써봐라 부탁되고 그냥 나의 선생은 나다. 네. 네. 아니 글의 선생은 어디까지나 글이에요. 글이 글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어야 되냐고. 그냥 책 읽고 싶은 거 읽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방법론을 접하면서 어떤 그런 매뉴얼대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초보자에겐. 운동으로 치자면은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네. 그냥 공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고 공에 재미를 붙여야지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가마차기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를 어떤 거를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뚜둥 큐티 말씀 묵상. 네. 저는 이거를 21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묵상이 이게 명상이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냥 뺑글뺑글 돌리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를 묵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랍비들은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묵상이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되게 관념적이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뭐 내 마음에 떨어지면은 10배, 뭐 3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게 막 이렇게 묵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사고의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일반 사람한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게 왜 좋냐면은 글쓰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소재가 없는데 그냥 글 쓰라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소재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소재를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화두를 던져주면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필력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럴 땐 뭐 시기, 질투에 대해서 써봐라. 그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돌멩이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호수라면은 이 화두는 돌멩이여가지고 그거를 폭 하고 던졌을 때 그 호수에 떨어지면 이 물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마음의 정동이고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언어로 구현화시키는 게 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큐티는 매일 주어지는 주제와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글 쓰는 건 더 쉽다. 좋죠. 유용하다. 네. 네. 매일매일 주제들이나 써야 될 것들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그거를 사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써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마음에 좋게 새겨지죠. 네. 글쓰기 연습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쓰기 연습의 도구로 사용했군요. 저런. 아니 글쓰기가 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묵상을 글로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만 부르다가 끝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그것밖에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 기도도 좋은 기도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제대로 된 언어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정말로 가끔 그 어떤 기도를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주어와 서술어로 이렇게 마침을 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김사부가 얘기하는 거랑 어느 부분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큐티도 글쓰기의 도구고 기도도 글쓰기의 도구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농담이야. 그 어떤 나의 생각이나 고백이 막연한 생각으로 남아서 둥둥 그치. 떠다니게 그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되는 거. 그리고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묵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건 그 큐티가 가진 힘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큐티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쓰잖아요. 쓰면 남아요. 쓰면 남아요. 중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가장 선명한 기억력보다 가장 흐릿한 기록이 낫다. 네. 쓰면은 어쨌든 남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걸 어디 메모에 대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흔히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쓰면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또 풀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읽히는구나. 그런 것도 쭉 써내려가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지금도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네. 말씀 여행 갔다 오면 이거 되게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여행 후기를 내가 진짜 이번 거는 꼼꼼하게 남겨보리라 하고 남기면 그게 여행을 갔다 온 지 10년이 지나도 내 여행으로 남는데 뭐 보통 사진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 뭔가를 남겼을 때 그 여행이 진짜 내 여행이 된다 이런 생각이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사진을 남겼을 때 진짜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소회를 글로 적어서 남겼을 때 이게 내 거로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사실 사진보단 글 쪽인데 그건 사람마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이거는 너무 좋죠. 네. 은혜도 받으면서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고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니까 남한테 굳이 보여줘야 될 의무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은밀한 것까지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아까 강원국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깊이 내면화돼서 쓰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청중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꾸면은 설교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일기. 뚜둥. 일기는 가장 솔직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솔직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쓰기. 근데 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사실 큐티도 그렇지만은 일기를 더 먼저 시작하시기를 권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글쓰기를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혼자 쓸 줄을 먼저 알아야 돼요. 혼자 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럼 완전히 그냥 혼자 쓰는 거죠.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혼자 쓰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타인을 의식을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게 폐해가 뭐냐면은 먼저 혼자 쓸 줄을 모르고 글쓰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페북이 일기장인 줄 착각해가지고 수위 조절을 못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페북에다가 자기 그냥 수위 조절을 못한 일기장에다 써야 될 걸 왁 쓰는 거죠. 그럼 보는 사람의 어떤 친밀도나 수위에 따라가지고 이게 뭐 19금이 될 수도 있고 15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실패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친밀도나 그런 수위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알아야 되지 않은 것들을 알았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 있어요. 거부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혼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는 아까 제가 그 글쓰기의 유익에 대해서 말했던 것에서 모든 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불쾌한 글을 쓰는 사람이 일기를 쓴다고 그 조절 능력이 생길까? 아니, 뭔가 불쾌한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글을 남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단계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치. 먼저 이게 제일 나만이 보는 것으로부터 글을 쓰기를 시작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일기를 쓰다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하루를 이제 마무리할 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쓰다 보면은 쓸 게 계속 나오거든요. 어차피 나만 보는 거니까 일단 타인을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나만 보니까 쓰다 보면은 또 잘 써져요. 잘 써지고 그런 것들 통해서 또 글솜씨도 늘고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다 쓰고 나잖아요. 그럼 진짜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드는 데는 일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일기를 딱 써가지고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마음에 되게 부유물들이 싹 걷어낸 채 맑은 마음으로 잘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진짜 어릴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 집에 있거든요. 네. 가끔 읽어보는데 일기의 유익은 부끄러움이 남는 거더라고요. 막 오그라드는 거. 아, 내가 이렇게 미천한 생각을 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 지금은 안 써요? 뭐 지금도 일기인지 뭔지 뭐 구별할 수 없는 글들을 가끔 SNS에 쓰죠. 근데 그 어릴 때 그 노트에다 썼던 다이어리에다 썼던 거 그거 읽으면은 부끄러움이 남는다.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 이거 되게 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부끄러움이 되게 부정적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나의 이 미숙했었던 과거를 사실 나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 6학년보다 나 6학년 때는 되게 많이 철이 들었었던 것 같고 지금 중학생들보다 우리 때는 막 되게 성숙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내 기억이 아니라 그 글을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내가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지나오면서 내가 오게 되었다라는 걸 일기를 보면서 좀 그때도 이렇게 죽고 싶어 했구나.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릴 때 나는 되게 괜찮은 애인 거예요. 근데 그 괜찮은 아이가 남겼던 글을 보니까 쓰레기였던 거지. 찌질해. 되게 찌질했던 거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럼 김사부님 지금도 일기를 써요? 네. 일부러 써요? 저는 지금은 안 써요. 예전에 썼어요? 예전에 그 쓰던 기간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너 페북이 아침마다 쓰잖아요. 아니 그건 일기가 아닌데. 초등학교 때 일기 안 썼어요? 그거 숙제로 낼 때 빼고는 안 썼어요. 그것도 몰아서 썼고. 아니, 내가 일기 문학에 꽂혔던 기간들이 있어. 뭐 그 저기 헨리 나우엔의 그 제네시 일기라든지 그 C.S. 루이스 헤아려본 슬픔이라든지 그런 게 나한테 준 힘이 너무 커서 나도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나를 돌아볼 때 도움이 되겠지라고 그때 이렇게 썼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좀 도움이 된 경우도 김훈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난중일기에 꽂히셔가지고 카레일기를 네. 썼잖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난중일기를 읽는데 그의 글은 무사의 글이다. 요사스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진주성이 함락됐을 때도 이렇게만 썼대요. 나는 밤새 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훈 씨 책에 나와요. 뭐 이런 것에 꽂혔다는 거여서 저도 한번 그걸 읽어봤어요. 도대체 난중일기의 매력이 무엇인가 그러고 읽어봤더니 뭐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찌질함. 통증이 온다. 계속 이런 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일기 문학을 이야기하셔서 떠올랐었던 건데 아니.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좋은 독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그 작가에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헨리 나우엔은 카톨릭에서도 그렇지만 사제지만 개신교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특히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치유라든지 헨리 나우엔 너무 좋아해서 제네시 일기를 읽었는데 그 하버드대에서 막 심리학 강의까지 했던 그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 제네시 그 테라피스트 수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짐을 나르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거예요. 팔다리가 아파 죽겠다. 나는 진짜 무의미한 노동을 하고 있다. 난 내일은 당장 때려치야지. 그리고 다음날 되면 주여 날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난 더 이상은 그 사제랑은 관계를 못 갖겠다. 내가 먹는 음식은 너무 거지 같고 난 여기서 되게 무의미한 사람들과 지내고 있다. 또 그날 저녁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야, 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래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드러내면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네. 아니 대단한 사람일수록 약함을 드러내면은 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약함을 언제까지 드러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 징징댈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맥락인데 약함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 드러내는 어떤 그 수준이 계속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드라마 특집을 할 때 김사부가 미생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아내분이 네. 미생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미생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죽을 때까지 미생이라는 게 그 드라마가 주는 거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걸로 계속 징징거리면 독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 극복? 근데 성장? 나는 오히려 그 부분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이 모든 메시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메시지를 다 가질 수는 그냥 없다. 그 사람 그러면 그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 필요할 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지. 불특정 다수는.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고 그냥 이 사람에게 이 글을 쓰면서 오늘 이걸로 징징댔어.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요만큼 변한 1cm 변한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1년 내내 징징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징징대는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징징대는가.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한 표지 같은 느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평생 징징댈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은 그 징징대거나 약함을 노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는 글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게 많이 변한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징징대는 것도 약한 것도 평생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글쓰기를 통하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쨌든 그 징징댐의 농도라든지 그런 게 좀 성격이라든지 하여튼 뭔가가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글쓰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라고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저도 어렵겠군요. 제가 질문을 잘 못했네요. 아닙니다.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만 징징대요. 일기를 쓸 때 특별히 팁이 있다면은 몇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마련해가지고 쓰면은 좋아요.
오늘 제일 느꼈던 자극적인 감정은 뭐냐? 주도적인 감정은 뭐였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 가장 머리를 뭐 사로잡았던 이슈는 뭐냐? 이런 것들로 매일매일 그렇게 바꿔가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틀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좋았어요. 추상적이지 않아서. 왜냐면 딱 그냥 빈자리에 빈종이 넣고 앉아가지고 키보드 이렇게 치라 그러면 막상 쓰기 힘들다니까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면은 정말 글이 많이 늘어요. 한 7년 정도 쓰면은 글 쓰기가 이제 점점 늘려면은 어쨌든 이 뭐 타자나 글이나 문장이나 단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건 훈련의 문제잖아요. 그쵸.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왜 여자라고 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왜 아이돌들이 연기를 못하냐. 너무 간단하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감성 같은 것들이 있어도 배우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눈동자나 목소리 톤, 뭐 사용하는 얼굴 근육,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다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쌓여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뭐 배역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캐릭터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훈련들이 안 된 사람을 현장으로 내밀어가지고 해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될 리가 있냐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뭐 글을 여러 가지 종류를 쓴다는 게 전제가 되더라도 어쨌든 훈련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훈련을 하기 제일 좋은 거는 일기죠. 글은 쓰다 보면은 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실제적으로 창작해내는 훈련, 일기를 네. 써서 그런 훈련 못지않게 먼저 선행돼야 될 건 글 읽기 아닐까요? 글을 읽어내는 거. 누군가의 글을 읽어내고 누군가의 글에 열광하고 그 문장에 막 내 마음이 막 뺏기고 나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글을 생각하거든. 많이 읽는 게 글쓰기 기본인 것 같아요. 나도. 왜냐면 나는 예전에 글을 한참 읽을 때는 어떤 문장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문장을 계속 혼자 되뇌이면서 머릿속에 그 문장이 막 사로잡혀 있다든지 그 문단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걸 읽는다든지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훈련이라고 약간 생각해. 신앙의 진보도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글쓰기에 있어가지고 침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좋은 글들을 읽으면은 도약되는 게 느껴요. 자기 일기를 또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 김훈 씨가 그랬고 하루키가 그랬고 또 황현산 선생님이 최근에 그랬어요. 근데 왜 김훈 씨고 황현산 선생님이야? 나 아까부터 그게 궁금해. 나이 차이. 김훈 선생님. 작가님이라고 통일합시다. 네, 김훈 작가님. 세 번째, 3. 라이프. 3. 네. 3. 라이프. 이거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 삶을 계속 뻗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지금 정신이 나가고 있어서. 자기 삶을 3. 쓸 수 있다는 거는 Two. 쓸 수 있다는 거는 왜 그래 이상해. 돈 거 같아. 네. 자기 삶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들이 사실 되게 건조하고 흑백이잖아요. 근데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 일상들을 어떤 의미를 찾아내가지고 풀어낸다는 거는 흑백이었던 삶에 색을 칠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의미라는 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선 찾기가 힘든데 써내려 가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많이 일상적으로 좀 경험을 하는 공간이 지하철이에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료한 공간이거든. 근데 지하철에 앉아서 나도 핸드폰을 보다가 나중에는 핸드폰도 지루해져서 핸드폰을 놓고서 지하철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을 쭉 보면서 그냥 이 풍경에 대한 묘사? 혼자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하루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 지하철에 타게 되었을까? 혼자 그런 거 이렇게 혼자 구상하면서 글 쓰듯이 머릿속으로 문장을 막 만들어낼 때 막 되게 흑백이었고 어두웠던 지하철이 막 되게 컬러풀해지는 느낌? 되게 유의미한 공간이 나에게 지하철이 되는 느낌?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타서 어딘가로 내가 수송해가는 단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이 지하철에 타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을 그렇게 쓴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또한 삶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데 가르칠 수 있는 것.
표현이 너무 뭐예요?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하세요. 이겁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삶으로 솔직하게 풀어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가르치지 않는데 가르치는 것. 이건 어느 정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추상적인 문장이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어쨌든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서 문장에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보다는 네.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서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 네,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머리까지 가고 마음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가고 이제 삶에서 나온 글은 읽는 사람의 삶까지 간다. 네. 좋은 삶이 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삶과 글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떠한 삶에 대한 글을 쓰더라도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쁜 삶을 가진 사람도 좋은 글처럼 쓰던데? 보이는 거 쓰더라고요. 엄청 잘 쓰던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미천이. 근데 김사부 너가 지금 얘기한 말을 네 스스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실 존재랑 삶이랑 글이랑 셋이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 사람이 살려고 진짜 노력하고 그 추구하는 바에서 존재의 뭔가 그런 경향성이나 울림들이 생겨가지고 그걸 글로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감동을 받고 그게 딱 삼위일치가 되면 좋은데 그거랑 정말로 유체이탈 글쓰기의 신공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강원국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두 사람이 기획안을 들고 들어오면 기획안이 누구께 더 좋냐 보다도 더 좋은 사람의 기획안을 채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관계가 좀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안은 고쳤을 수 있는데 사람은 고쳤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두 사람이 누군 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의 기획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바는 누군 줄 몰라요. 글만 보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도대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난다라는 건데 실제 삶에서 정말 드러나나 그게? 그건 난 되게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 1주년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처음에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이 얘기를 인브로가 했었잖아요. 네. 그때 손 작가의 글을 내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사실 저는 손 작가의 글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목사들이 글 쓰는 거를 좀 피하는 상황이었어.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알아,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의 삶보다 그 글이 너무 과장돼 있는 거예요. 너무 뻥튀기 돼 있고 너무 네모 반듯하고 너무 번지르르하고 그래서 약간 목사들 글을 읽을 때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았는데 물론 손 작가의 글을 읽고 나서 저는 빠순이가 됐지만 갑자기 또 표정 변하는 거 봐. 진짜. 가식적이야. 사생팬이 됐죠. 나는 사생팬이 됐지만 그때 이제 내 마음은 그렇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글들을 읽는 것에 약간 지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미 구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번지르르한 글을 보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좀 피로하고 이런데 그 외 절대 다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문체와 드러낸 논리와 표현만 보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일이 없고 이 사람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저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그 글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진짜? 생각해요. 나는 반대요. 나도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글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한 번만 보고 막 귀신처럼 알아내는 게 아니죠. 되게 지속적인 시간이 지났을 보면, 때 이렇게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있다라면 어떻게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삶에 맞죠. 대한 글쓰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아까 그 문장은 본인이 만들어내신 문장입니까? 어디요? 삶에서 뭐 삶으로 뭐 삶에서 나온 문장은 삶까지. 네, 그건 제 책에도 제가 수록한. 어쩐지. 네. 여러분 우려먹더라고. 방금 나훈아처럼 입술을 이렇게 깨물었어요. 네. 아무튼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뭐 나중에도 꼭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유체이탈 글쓰기가 많아서 저도 그래서 글쓰기 강의할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글쓰기가 있는데 그 유체이탈 글쓰기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알려드려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거 할 수 있다고. 안 알려드려 할 수 있다. 네. 근데 서 과장이 얘기했던 게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나도 글을 읽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관찰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 같은 게 느껴질 때, 막 내 영혼까지 떨리고 따뜻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완전히 작가를 알고 봤더니 쓰레기야.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네. 참.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제대로 토의를 해봐야겠군요. 방금 김사부를 응시하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김사부 향에 갔네요. 네 번째, 리뷰 or 서평.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나 영상, 텍스트를 접했을 때 그거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글은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화를 시켜줘요. 이게 참 매력적인 글쓰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글이 좋은 거는 그거를 구체화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해석까지 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디어나 텍스트에 대해서 명쾌하게 써놓은 글을 보면은 사이다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를테면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야? 딱 봤는데 그거 영화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글로 딱 풀어주면은 와 엄청나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냐. 아니면 뭐 최근에도 제가 어떤 정지우 작가라는 사람이 왜 사람들은 겨울왕국에 열광했을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4 용지 12장짜리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까지 읽었는데 와 정말로 왜 우리가 겨울왕국에 열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쫙 풀어놓은 거예요. 엄청 긴 글이긴 했지만은 그런 명쾌함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좀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 영화 어떠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쫙 리뷰를 풀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지고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받았던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왜 좋았을까 몰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딱 리뷰를 써주면은 좋고 어떤 물건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리뷰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봤어. 그리고 지나가면 그냥 내가 한번 본 영화고 내가 본 영화 중에 하나지만 내가 그 영화를 보고 글을 조금 썼어. 그럼 그거는 나에게 의미 있는 나의 영화가 되는 느낌이 있죠. 맞아요. 저 여행을 글로 남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서 후기를 남겼을 때 그 영화가 그때야 비로소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가 좋기는 좋아요. 근사한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만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담기가 어려운데 글을 쓰면 그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느낌이 있죠. 서 과장님이 약 서기 몇 년 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고 다이어리에다가 고레에다 히로까지는 일본의 희망이다. 그렇군요. 네. 그죠. 고레에다 히로까지는 일본의 희망이다. 네. 평론가적인 그런 감상평들을 남기셨죠. 네. 극찬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새 영화를 많이 못 보긴 하지만은 영화 이렇게 그런 페이스북에 페이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데 거기다가 제가 그래도 영화 리뷰를 쓰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도 썼나요? 고레다 히로카즈는 일본의 희망이다? 그건 서 과장님 거여가지고 제가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부끄러움이 남는 거예요. 네. 글을 쓰는 것의 유익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평론가들이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영화를 보기 전이나 보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평론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글 같은 것들을 짤막한 것이든 긴 것이든 같이 읽어가는 거. 그러면 영화에 대한 어떤 식견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소양 같은 것들이 생기고.
좋죠. 뭐 떠람대어 들으시고 한 줄 평 남기시는 것도 아주 좋죠. 좋겠지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쓰는가? 두둥. 글쓰기의 방법. 사실 제가 앞에서 막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이것들을 풀었지만은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그래서 나도 쓰고 싶다 이건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걸 모르겠다. 쓰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글쓰기의 팁, 스킬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면서 이걸 배운 적은 없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저 자신을 번제로 들여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이게 되게 좋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내 안에 있던 그런 무공의 초식들을 이제 꺼내놔가지고 한번 임상 실험을 했죠. 쓰고 뱉다 해서. 아니, 내 말은 김사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냐? 네. 김훈이 알려주지 않았나요? 하루키는 알려주지 않던가요? 그분들에게서 배웠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뭐 저랑 닥쳐라, 이렇게 자식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강의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고 이대로 제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 저같이 글을 쓰냐고. 제가 이 틀에 맞게 계속 숙제를 해오라고 달달 볶았어요. 이 틀에 맞게 써라. 처음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기 거 버리고. 왜냐면은 자기 게 나오려면 처음에 안 나와요.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뭐가요? 아까는 남의 거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우선 네. 쓰래매. 이건 책이 아니잖아. 아니 문장을 쓰는 법을 알려준 거니까. 확실히 쓰고 뱉다랑 여기랑 온도차가 다르죠. 네. 거기서는 진짜 이렇게 뭐 반감하는 사람이었어. 이번에 그 댓글도 안 읽었네. 이번에 저희 수제자이신 KT님께서 움베르트 에코의 강의를 하루 들었는데 그거보다 제 글쓰기 강의가 좋았다고. 너 그걸 읽었으면 완전 묻혔어. 그것보다 좋았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좋았다고 했어요. 좋았다 그러던데. 네. 아니야. 김사부 글쓰기 강의가 좋았다. 참고로 나는 움베르토 에코의 그랬어? 글쓰기 아니었다. 강의도 들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나는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사부가 진행하시는 글쓰기 강의 쓰고 뱉다와는 온도 차이가 극에서 극으로 다른 내가 우리 떠람대호에서 글쓰기의 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니 근데 좀 약간 변호를 해주고 싶은 게 지금 김사부는 글쓰기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맞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뭐 작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온도차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네. 어떻게든 골려주고 싶어서 무리수를 지금 던지고 글쓰기를 있습니다. 얘기하냐? 이렇게. 나도 진짜 김사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진짜 우리 셋을 앉혀놓고 글쓰기 강의에 대한 내가 진짜 강의할 때 저는 김훈 선생님한테 영향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박수 막 역시 눈 막 반짝반짝. 역시. 근데 여기서는 김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몇 권이나 읽었냐? 기질라고.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 마저 하냐면은 왜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 때 그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걸 버리고 이거 하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작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창작이 아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단계를 표절, 모방, 창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신나게 남의 거 그냥 갖다 쓰고 와 그냥 똑같이 따라해서 표절해야 되고 와 따라하다 보면 표절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수위가 줄어들어가지고 좀 비슷하면서 자기 색이 조금 나와요. 네. 그러다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색이 나올 때 창작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히 내 걸 들고 나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너무 난해한 게 나와요. 저도 동의합니다. 음악도 똑같잖아요. 네. 나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겠다 가지고 들어보면은 예전에 그 H.O.T의 그 리더이신 문희준 씨가 그 한때 막 엄청난 장르들 가지고 와가지고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창과 애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게 필사죠. 네. 네. 좋은 작품 따라 쓰고. 실제로 그냥 그 소설을 펜으로 막 받아서 써요. 계속 적어요. 근데 그게 그 문장력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실제로. 네. 베껴쓰기 아주 좋습니다. 신경숙이었나? 그 되게 유명한 여자 작가인데 최인훈의 광장을 손으로 1000번을 썼다고. 1000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경숙 작가님이 그렇게 쓰고 나와서 소설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문장력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표절을 해서 뚝
쓰다가 자기 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변명을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썼는데 그게 언젠가 읽었었던 그것인가 보다라고 변명을 했죠. 그렇죠. 그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올해 제 시키지 않았는데 제 책을 필사를 시작했다고.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훌륭한 결정을 하셨냐고 얘기를 하니까 전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가 정말 선생님이면 필사를 하실 때 그런 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저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진짜 말았어. 진짜 말았어. 진정해.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잘 삶의 갈피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여러 책들이 좋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부님의 책을 필사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챕터를 필사하시면은 부자가 되고 두 번째 챕터까지 필사하시면은 병이 낫고 세 번째 하면은 3대, 네 번째 하면은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다 필사하면 암에 걸린다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각설하고 그래서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 해놓고 각설이야. 네. 두둥. 첫 번째. 글은 예뻐야 돼요. 글은 무조건 예쁘게 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용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글이 무조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글의 구성은 글의 외모이고 글의 내용은 글의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메이크업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말의 원어가 질서를 잡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흩어져 있는 질서를 화장을 통해서 잡는 건데 이제 화장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외모에서 마음이 열리면 내용에서도 열리기 쉽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글이 딱 봤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못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런 건 무조건 스킵. 네. 글이 근데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읽어요. 읽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떻게 구성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은 글의 구성은 플레이팅이고 내용이 맛이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예쁘게 써진 글이 읽기에 좋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해야죠. 그 예쁨에 그게 들어가나요? 진짜 진심이 담긴 글은 맞춤법을 초월해요. 미친놈. 아니야. 되게 친한 친구여도 맞춤법 이상하게 쓰면은 말의 앞뒤가 다 달라. 그건 소 과장님이 약간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네. 문장이나 구성이나 네. 그 예쁨의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쁘게 써야 된다. 맞춤법은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이고. 맞춤법이나 어떤 띄어쓰기 글이 예쁜 거예요? 잘 해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궁금했어. 뭐요? 예쁘다는 그러니까 어떤 게 글이 예쁜 뭔지. 거예요?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어떤 글이 예쁜 글이냐? 첫 번째. 맞춤법이 맞는 글. 네, 그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죠, 글쓰기에. 아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없더라. 누구지? 네, 아무튼. 제가 손가락이 두꺼워서 아이폰으로 치면은 이게 찾아가. 왜 갑자기? 뭐 그렇다고. 계속 해봐. 뭐냐면은 첫 번째 끊어 써라. 끊어 써라. 네, 예쁘게 쓰기 위한 첫 번째 팁 끊어 써라. 문장이 짧은 거. 네, 뭐냐면은 문장은 글의 호흡이에요. 읽는 사람들이 이 호흡을 따라가는데 안 끊어 쓰잖아요. 안 읽혀요. 뭐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좋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하늘은 매우 맑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날이어서 기분이 무척 좋아져서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서 쭉 들이키니 그 청량감이 전두엽까지 치고 올라가서 내 머리는 마치 맑은 하늘처럼 시원해져서 출근하는 길이 무척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기에 나는 귀에 에어팟을 끼고 멜론으로 음악을 틀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같은 마음으로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주 좋네. 너무 좋은데. 상쾌한데. 이거는 제가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잘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문장이에요. 아니 근데 네. 아무런 멋도 없는 이상한 의미 없는 문장을 갖고 와가지고 네.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하를 하는데 그러지 마.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담아 내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긴 그러니까 문장이어도 되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있잖아요.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갖고 온 것 그쵸. 같다는. 물론 극단적으로 하긴 했는데. 내가 변호해줄게. 네. 이제 소설가 중에 박완서 같은 경우는 글을 길게 쓰잖아요. 한 문장을. 그러니까 한 문장을 길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신의 경지에 맞아. 가면. 맞아. 그런데 초보자로 시작할 때에는 어쨌든 짧게 끊어서 사고를 문장으로 나누어서 가는 게 그래도 예쁘게 나온다라는 얘기지? 고맙지? 임브로가 안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확실히 처음 저도 이거 항상 원칙이에요. 네네.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예쁘게 쓰려면 어쨌든 끊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익선.
다가 뭐냐? 많을수록 좋다. 문장엔 다가 많을수록 좋다. 네네. 짧게 끊었어야 돼. 오늘 아침은 날씨가 좋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하늘이 매우 맑았다.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끊었으면은 문장을 쓸 때 쉬워져요. 그러니까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길게 쓰려고 하면은 어디서 끊어야 될지 나중에 가서 글이 꼬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주어, 동사, 형용사, 목적어 이거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쓰시면은 글이 쉽고 예뻐져요. 실제로 일반인들은 글 쓸 때 문장을 길게 쓰면 주어랑 서술어가 안 맞는 경우들도 꽤 맞아요, 많으니까 짧게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끊어쓰기를 통해서 연습하고 또 예쁘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뭐 1. 일명 김동호 방식. 네, 김동호 목사님 페북에서 네, 김동호류. 그렇죠. 네, 김동호파. 저도 소시적에 이렇게 쓰면서 되게 많이 유익을 얻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다들 그거 따라했죠. 네. 네네. 아니 너무 좋은 글쓰기 방법이에요. 사실 탁월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백지가 무서운 공간이거든요. 한없이 자유롭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절제해야 되는 공간인데 잘 쓰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껏 뛰놀 수 있지만은 잘 아직 숙달이 안 된 사람은 이게 공포의 공간이거든요. 네. 미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앞에다가 이를 딱 붙이는 순간에 그 공간의 제한성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를 딱 달고 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못 쓰겠어. 한 줄, 두 줄밖에 못 쓰겠어. 그런 다음에 다시 2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문장도 보기에 굉장히 예뻐질 뿐만이 아니라 딱 간결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엑기스만을 담아가지고 따다다다 하다 보면은 읽기도 좋고 예쁜 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연습을 시켰거든요. 한 달 동안 연습을 시키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솜씨들이 좋아지셨어요. 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썼고요.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써요. 네. 한없이 길어지니까. 영화 리뷰를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걸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걸로 이제 히트를 했는데, 야, 그 나이 든 분이 어떻게 별것도 아닌데 요걸로 이렇게 이 방식을 사용을 했을까? 왜냐면 너무 유용하니까. 엄청 나도 세련됐죠, 그분.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글쓰기 자체가 진짜 간결해요. 간결하죠. 네, 나는 당뇨병 환자다. 딱 그 문장 짧게 쓰는 스타일이시라서. 그래서 무인의 글쓰기네요. 그분 좋죠. 그리고 뭐 이거는 채택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첫 줄에 저는 쓸 때 항상 3칸의 여백을 둬요. 페이스북으로 쳤을 때 그냥 뭐 레포트 쓸 때 형식이랑 똑같이 하는 들여쓰기 거예요.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3줄이 넘어가면 가급적이면 줄을 바꿔라. 너무 많이 뭉쳐 있으면은 뚱뚱해 보여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페이스북용 글쓰기 아닌가요? 페이스북용 글쓰기죠. 네. 어쨌든. 근데 확실히 페이스북으로 글을 볼 때 김사부 글은 보기 되게 쉽죠. 그렇죠. 가독성이 좋죠. 딱딱 끊었으니까. 감사해요. 길게 안 쓰고. 예쁘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예쁘죠. 저 항상 확실히 가독성이 좋은 거. 네,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요. 예쁘게 딱 3칸이 넘어가면 가급적이면 뜰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차분히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글의 내용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은 글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쓰면 괜찮은 글이 어느 정도 돼요. 두 번째, 여백의 미. 뭐냐? 이제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클리셰인데 남녀 중에서 한 명이 여자를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좋아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한쪽에서 연락이 안 오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될지 하고 궁금해해요. 이게 뭘까요? 밀당? 관계의 여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똑같은 존재였고 똑같은 이성이었었는데 이 사람의 존재에 그런 힘이 부여가 되는 게 여백 때문에 그래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백을 배경을 삼을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글을 예쁘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글만 글이 아니라 여백도 글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여백을 남기는 거는 그 글을 읽고 나서 호흡을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별거 아닌 것도 충분하고 적당한 여백을 부여하잖아요. 그럼 그 글이 빛나요. 그 여백이 진짜 물리적인 여백 얘기하는 거가 아니죠. 물리적인 여백인데요.
어떻게 남겨요? 예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봐. 엔터를 많이 쳐요? 엔터를 많이 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뭐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마지막에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화이팅 이거를 붙인다고 해도 화이팅을 그냥 문장을 이렇게 쭉 하고 나서 화이팅 붙이는 것보다 떼어가지고 그것만 독립된 공간에다가 화이팅. 근데 이거 약간 효과가 있는 게 옛날에 그 카스테라 아세요? 박민규 카스테라. 그러니까 그 내지 편집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여백이 되게 많아요. 소설인데 그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되게 신선했던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가 대표적이죠. 시? 네. 시. 시는 그래서 누구지? 도종환 씨 같은 경우는 원고를 한 100번을 계속 바꿔달라. 이거 이렇게 떼어달라. 이거 이렇게 붙여달라. 계속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거에 따라가지고 똑같은 단어나 문장도 여백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그게 맛이 확 달라져요. 맛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퇴고와도 관련이 돼 있네요. 네. 여백을 부여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글쓰기를 할 수 있죠. 세 번째. 쉽게 써라. 어렵게 글을 쓰면은 좋은 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사고가 깊어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어렵게 글을 써서 좋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은 어렵게 쓰려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은 방식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더 쉽게, 더더더 쉽게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방식이 확실히 좋겠죠. 네. 글을 쉽게 쓰는 것. 근데 나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땐 쉽게 바꿔서 쓰는 게 좋은데 네. 이게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권위를 실기 위해서 약간 글을 현학적으로라든지 약간 어렵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괜히 있어 보이려고 어렵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어렵게만 쓰면 피로감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쓰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떠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것을 설명할 때 그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달이 그런 거지. 그치. 나는 어렵게 써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고 왜 독서에도 근육량이 필요하잖아요. 그 쓰는 것도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쉽게 가볍게 접근을 하다가 그 점점 자기 색깔을 찾아가면서 무게감을 실게 되겠죠. 또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바꿔가지고 가장 쉬운 그런 일상의 언어로 시장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예쁘고 사실 글을 통해 가지고 만약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려운 것들을 쉽게 쓸 수만 있다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첫 문장의 은총을 구하라. 네. 이거는 뭐 스킬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는 게 첫 문장이거든요. 첫 문장을 통해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멱살 잡고 캐리를 한다는 거죠. 영화 리뷰 같은 거 쓸 때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빨리 어떤 정보를 얘기하기 원하는데 갑자기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텍스트적인 걸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그냥 초장부터 그냥 문맥이랑 상관없이 때리고 가는 거죠. 뭐 딱 이래가지고 엄청난 작품이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쉽게 얘기하면 어그로를 끌어라. 네. 시대의 획을 그었다. 아니면 이런 장르의 영화는 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이 문장에 빨려 들어가지고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 영화에서 첫 장면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중후반부로 가면서 서 과장과 손 작가의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왜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너 이제 피곤하니? 저는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영이 맑아요. 네. 네. 또 관심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리뷰나 그런 거를 쓰고 싶다. 근데 내 조금 눈을 바라봐. 사람들이 이상해. 사람들이 정말로 읽고 싶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첫 구는 그냥 돌직구를 던지세요. 뺑뺑 돌릴 필요가 없어. 글쓰기 강의 이제 요즘 방송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제가 봤었던 방송에서는 이동진 작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첫 문장에 너무 집착하면 뭐 하여튼 첫 문장을 어그로 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동진보다 훨씬 김사부가 더 위대한 글쓰기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첫 문장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구나. 네, 뭐 이동진 씨는 뭐 빨간 책만 맨날 아니지. 그럼요. 근데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같은 경우 그의 호흡 자체가 초반부터 사람을 확 사로잡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따라가다가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세계의 맛이 느껴지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첫 문장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 긴 호흡으로 글을 쓸 수 없다. 그렇기는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 그거 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김사부가 첫 문장에 은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 이제부터. 잘했어요. 근데 이제 초보 단계에서 글을 시작할 때 먼저 주제라든지 이런 걸 먼저 이렇게 확 한다든지 어그로를 끌고서 첫 문장 가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초보자들은 그냥 그렇게 내가 쓰고 싶은 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나중에 하다 보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된다니까 까먹어요. 그치. 네. 두 가지식으로. 네. 이런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덤덤하게 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때리고 싶은 글을 쓰고 싶다.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진짜로 전달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로 읽는 사람이 먼저 울게 해야지 내가 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래 부를 때 그냥 차분하게 자기 감성으로 가사를 그런 것들 담아가지고 잘 전달하면은 듣는 사람이 먼저 울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아오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울어. 글 쓰기 전에 뭐 다른 사람들이 천천히 막 이렇게 달아올라가지고 먼저 감탄이 나오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 진짜 이거 너무 대단했어요. 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와 놀라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팍 깨요. 이게 좋은 글과 나쁜 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심파글 결론은 어떻게 내릴지 몰라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어가지고 울리려고 하는 거 신과 함께 같은 거. 그리고 좋은 글은 뭐냐면은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이 쓰는 글이 저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 여러 가지 떡밥들이나 그런 감정들의 선을 쌓아 올려가지고 마치 쇠를 뜨겁게 달구듯이 항아리에 물을 정성스럽게 채우듯이 채우고 달구다 보면은 언젠가 구부러지고 언젠가 물이 넘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읽는 사람이 먼저 반응을 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냥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그런 것들을 서술해야지 내가 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다 쏟아부어가지고 처음에 100을 가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읽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덤덤히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초창기 김사부의 글에서 이 덤덤함의 매력에 푹 빠졌었죠. 그렇죠. 갑자기 모두 전환을 하셨네요. 네. 제가 초창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그때 하루키한테 영향을 받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덤덤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루키가 굉장히 근데 진짜 덤덤하게 잘 썼었어요. 네. 상실의 시대에서 굉장히 덤덤함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새해에는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면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글쓰기가. 아, 좋네요.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글쓰기는 사실 저한테 뭔가 어떤 하나의 취미나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저는 저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일부분. 여러분들에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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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시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제 듣다 보니까 참 나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일부부터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글쓰기의 목적이라든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고 글이란 걸 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권유에 의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좀 그래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줬는데 예전에도 글이라는 걸 썼던 때는 떠올려 보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복시키는 게 조금 그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꼭 설득시켜야 되는데 면전에서 이거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 장문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썼다 지우고 뭐. 그러니까 요런 작업들을 한 거 이외에는 내가 글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떠올려보니까 지금 저의 글쓰기는 저 자신을 위한 글쓰기는 대부분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또 목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행동을 유발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논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글쓰기를 주로 썼던 것 같아서 김사부의 글쓰기 지론이
조금은 이질적으로 다가오면서도 이런 어떤 문학적 감성을 갖고 있는 글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인을 위한 글쓰기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조금 생긴 것 같은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받은 오늘 하루의 수업이었습니다. 네. 계속 헛소리 해놓고. 근데 나도 들으면서 네. 느낌적으로는 느끼고 이렇게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확실해졌어. 김사부와 손작가의 글쓰기가 너무너무 달라. 프로세스 자체도 다르고 원동력도 반대죠. 다르고 얘는 가슴에서 나오는 글이고 김사부는 가슴에서 나오는 글이고 손작가는 진짜 이렇게 머리 쪽에서 글이 나온다라는 느낌? 저는 글쓰기 작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쓴 거고. 그러놓고 책 엄청 팔아먹어 놓고. 아니야. 근데 진짜 김사부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글쓰기를 사랑하는구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 김사부의 글쓰기 비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 강의라고 해도 되나? 네. 뭐 이거를 지금 듣고서도 그렇고 그냥 뭐 유명한 저자들 뭐 강원국 씨나 그런 분들의 글쓰기 강의를 들을 때도 느꼈는데 뭐 저도 그냥 몇 가지 작은 글들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제안하는 그 노하우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여기만 들으면 되게 재수없는데 다 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그 소소한 팁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되게 대단한 팁은 없어요. 글쓰기에. 그냥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시면 글쓰기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써야 되는 거. 뭐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은 일단 공을 갖고 놀아야 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글쓰기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왜 소설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영감이 언제 옵니까? 어떨 때 뭐 영감이 오나요? 뭐 이런 거 질문하면 나는 영감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엉덩이로 글을 쓴다. 이렇게들 다들 정말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뭐 글쓰기 노동자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글쓰기를 올해 한 해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존꾸. 네. 존꾸? 존경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하라는 존꾸죠. 네. 네. 정말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게 힘인 것 같고, 글쓰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하나는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제 그 장관들을 앉혀놓고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마치 대학교 문창과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이야기를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청문회를 나가서 대답을 하더라도 100가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된 답을 항상 가지고 정리된 하나의 문장으로 그것을 머리에 새겨놓고 있으라고. 그걸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 종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을 준비하고 되게 정돈된 문장으로 내 머릿속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때 황현서 선생님의 글에 감동을 받았었던 거는 어떠한 그 사안, 뜨거운 핫 이슈에 대해서 항상 정리된 어떤 그 생각을 꺼내 놓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 문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놨다는 거. 누가 푹 찔러도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있었다라는 거. 저도 약간 도전을 많이 받았고 다이어트 방송에서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이제 글쓰기 방송 들으면서 글을 좀 더 꾸준히 성실하게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저도 최근에 들었던 감명 깊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됐어 말하지 마. 아니야 진짜. 너 눈에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진짜. 우리 유시민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 어렵게 쓰냐면 사기치려는 사람. 사기치려는 사람이? 사기치려는 사람이 어렵게 말한다고. 네. 그리고 나 아까 두 가지 얘기한다 그랬는데 하나 까먹었다. 그 김훈 작가님이 나는 닥치는 대로 다 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서점 같은 데 가면은 항해사 자격시험지, 소방관 실무, 그런 실무책, 이런 것들을 읽으신대, 닥치는 대로. 이런 거 보면 문제풀이처럼 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 사람이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투지를
그리고 소방관 뭐 실무 자격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을 보면 뭔가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소방관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감수성이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 막 징징대기만 하는 난중일기에서 그 무인의 그 마음을 느끼셨던 것처럼 나도 좋은 독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잘. 네, 나 얘기 안 했는데 왜 나 잘라?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임무로 그럼 얘기하세요. 네. 네,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 다이어트에 이어서 글쓰기를 꼭 시작하셔서 올해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내 마음 읽어주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비법 글쓰기의 시작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글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언젠가 또 스구베타를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오시면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아실 수 있고 제가 또 직접 다 쓴 것들을 피드백 해드리고 여러 가지 코멘트들 해드리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언젠가 꼭 스구베타 제 2기가 시작되면은 제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기가 자기 홍보를 하다니. 네. 뭐 더 하실 얘기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엔 또 다른 시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